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불만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면은, 나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마이클 잭슨이 무슨 노래 불렀다고요? You are not alone. 그리고 또, We are the world 다 똑같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불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도 또 후하게 채점을 해드릴 겁니다. 매년 저는 문제를 거의 새로 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작년 이래로 팬데믹이 닥쳐서 이건 더 심하게 제가 새로운 문제를 내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은 1단간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그 족보에서 자꾸 돌리면은, 족보가 옛날 시험 문제죠. 그걸 다 자꾸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트에 있는 거 그대로 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실시간으로 노트를 다시 보고 뭐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답이 거기 있는 거 고스란히 보시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시사적인 것들, 새로운 것들을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에 응전해 보시는 거를 여기서 제공해 드리는 게 저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문제도 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새로이 또 하다 보면 불평등의 이슈가 여러분들, 불평등의 이슈가 행동제보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운 텍스트 마이닝, 거기서 출현 빈도수가 불평등하다 그랬죠? 지프의 법칙 나왔었죠. 예, 그런 거 하고, 또 커런트 이슈, 공기가 왜 맑아요?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가지고서 새로운 리서치 탑저널에 나온 리서치 페이퍼 우리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랑 상관 있다고요? 디스포지션 이펙트, 자기의 처분 효과,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에 차이가 있더란 거죠. 그 수업을 제대로 들으셨냐고요? 여러분들 보니까는 제가 수업을 20분씩 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첫 비디오는 열심히 보시는데 두 번째 비디오부터 하고서 관심을 안 두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를 좀 발견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20분씩 끊었다고 해서 그 다음 토막을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문제 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도 사실 또 이제 잠깐 20분씩 끊어서 하는 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공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할 텐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첫 비디오는 와우, 조회수가 435회까지 지금 막 찔러가고 있습니다. 와우. 지난 학기에도 공매도 관련 비디오를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800회, 900회 막 올라가더라고요. 좀 있으면 1000회 넘어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근데 처음 20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데 두 번째 거 확 줄어들죠.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쭉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고, 숏 스퀴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여튼 간에 끊임없이 다 보셔야 한다. 다 열심히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매도인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죠? 참, 그리고 시험 문제에 관해서 시험 답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 점수를 후하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칸으로 완전히 비워놓으신 거는 빵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틀린 답이라도 뭐라도 막 쓰셨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쓰시면 뭔가 부분 점수를 드리면 드렸지 안 주진 않는다. 예.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경영하시다 보면은 나가서 세일즈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맨땅에 헤딩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뭘 팔아야 되는데,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영이란 거는 생명력, 지푸라기 잡으란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간에 뭐라도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 점수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들 제가 응원 드립니다.
그렇고요. 공매도인가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공매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왜 안 좋은 인식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공매도가 필요악인데, 그죠? 필요악이고,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면만 부각되는 이유는 사실은 많은 경우 첫 번째 기업 CEO들이 연봉이 수천억, 수백억이거든요. 수백억. 미국 같은 경우. 그 중에서 수백억 중에서 100억, 200억이 옵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공매도자들 때문에 그걸 못 받으면은 눈가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CEO들이 일단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회사의 홍보부, 홍보팀, 언론 담당하는 사람들, 댓글 부대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얘네들이 언론사에다가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없어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증거가 없다기보다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광고주한테 좋게 말해주기 위해서 공매도자를 깔 수밖에 없죠. 그죠? 두 번째로는 또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은요, 공매도가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없어야지 주가가 파랑주의보처럼 이렇게 서핑하기 좋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폭등과 폭락을, 그죠? 폭등과 떡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근자감 때문에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타이밍의 천재요. 딱 그래서 돈을 이 저점에서 딱 사가지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포착해서 고점에서 팔고, 그 다음에 폭락하신 다음에, 폭락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자감이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기본위 편향성이란 겁니다. 자기본위 편향성. 이것도 자기본위 편향성도 나중에 근자감을 더하게 만드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잘된 거는 내 덕분이고 못된 거는 조상 탓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자살방지 기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됐어요. 갑자기 대박이 났어. 누구 덕분에 잘 된 거예요? 내가 잘 알아봤지. 그래서 돈을 번 거야. 자신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 잘된 건 내 덕분이고. 주식 투자 똑같이 하다가 쪽박이 나서 LG화학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몰라. 지금 계속 투자해놓고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상투 잡았어요. 내가 왜 저걸 샀을까? 2차 전지를 내가 왜 믿고 저걸 샀을까? 내 못난 내 자신을 탓해야 됩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은 마포대교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자살 방지 기제가 뭐냐? 남 탓하는 거예요. 예. 난 개인 투자자예요. 그럼 나한테 남은 누굽니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나는 한국인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탓하죠. 나는 개인 투자자라서, 그죠? 쟤네들한테 당했어. 나는 공매도를 못해. 남은 누굽니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존재. 저 X들 때문에 내가 당했어. 나는 똑똑했는데. 뭐 똑똑하긴 뭘 똑똑해요. 내가 왜 2차 전지를 믿었을까? 그쵸. 내 실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공매도자들을 욕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을 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제노포비아라고도 그러죠. 크래시. 금융시장에 그렇게 한번 폭락이 닥치면, 떡락이 닥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다들 욕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유태인들을 욕하는 것, 유태인 금융 네트워크의 음모론, 이런 것들 심심찮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거 없는 낭설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동경 대지진이 1924년에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팠대더라 하고 나서 죽창으로 조선 사람들 막 갖다가 학살했죠. 수십만 명을. 그런 짓하고 똑같은 외국인 탓하는, 그죠? 그런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능적인 바이어스다.
그죠?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무작정 갖다가 사람들이 외국인을 탓하고 공매도자들을 탓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번 시간엔 그거랑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비판이 됩니다. 왜 헤지펀드들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가?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하다 말고 멈췄던 부분 이후입니다. 자, 기업 보유 위험 퍼즐과 공매도 비용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낸스를 배우시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원칙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겁니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할 때에 그 기대하는 수익률 있죠. 기대 수익률은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은 아예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위험하니까. 저위험이면요. 국고채 같이 저위험이면은, 안전 빵이니까,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고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위험에는. 뭡니까? 체계적인 위험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캐팸에서 봤을 때, 캐팸에서, 여기 보시면은, 체계적인 위험, R 이꼬르, 그 다음에 RF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RM 마이너스 RF. 이렇게 됐었죠, 그죠? 요거가 뭡니까? 이게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이 주식이 얼만큼 가져가는가는 베타로 나타냅니다. 내 주식의 시장 위험 노출 정도는 요거다. 베타다. 요 시장 위험, 요것이 하나의 체계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위험 요소. 요소. 체계적 위험 요소. 네. 얘는, 국고채 수익률 안전빵이니까 위험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체계적 위험 하나로서 위험 요소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엡실론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비체계적인 거,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비체계적인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거는 우리가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위험 분산을 하기 때문에, risk averse, 위험, 회피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위험 회피를 하면서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주식에 몰빵하는 투자가 아니라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죠?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 고유 위험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업 고유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세요. 그러는 거가 캐팸이든 뭐든 우리의 자산 가격 모델, 그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위험 가지고서 다 얘기하자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기업 고유 위험은 어떤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까? 이론적으로 노벨상 받으신 저 양반들의 모델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기업 고유 위험, 요 엡실론이라는 거, 요거가 아무짝에 쓸모 없던 거였나? 라고 궁금해가지고 들고 파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앤드류 앙이라는 분인데, 앤드류 앙 교수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러고 콜럼비아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이 양반은 요걸로 스타가 되셔가지고는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의 치프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트로 가셨어요. 거기 계시고요. 좌우지간에 이 양반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요 기업 고유 위험 있잖아요. 회장님이 빠따 드시는 거. 아니면은
회장님 일가에서 마약 처먹고서 이상한 갑질하는 거, 남양유업 기억나시죠? 그런 짓 하는 거. 남양유업 생각하니까 좀 온갖 게 대한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거 하고 거의 백과사전적이죠. 거기 보면 기업에서 공급망 체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다가 걸렸다든가, 그죠? 민폐를 끼치는 거죠. ESG 아주 등한시해가지고 별 나쁜 짓 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노동조합이 또 너무 강성이어가지고 이제 한번 파업을 하면은 얘는 끝을 몰라. 기업이 끝나야지 끝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다 요거에 해당됩니다. 기업 고유 위험. 뭐 현대차에서 뭐 스트라이크를 막 해가지고 막 회사 망할 때까지 간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요. 현대차 망해도 나는 벤츠가 있어. 쟤가 망하면 얘가 살아. 뭐 도요다가 있어. 뭐 이런 식의. 현대차 분들 죄송합니다. 현대차 저도 사랑합니다. 제 차도 현대차예요. 그러나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파업 적당히 하시고 그러라는 뜻입니다. 좌우지간에. 그런데 여기서는 기업 고유 위험 차원에서 보면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위험이 높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냐? 그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위험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이 없다. 기업 고유 위험 상관이 없다. 그러나 찾아보니까는 기업 고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더라 하는 겁니다. 한두 회사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천 개 회사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패턴이 나오는데, 고위험 저수익. 뭐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고유 위험이 높을수록 주식을 팔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진짜 그게 말이 되는가?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 고유 위험이 큰 주식수일수록 주가 예측하기가 힘들고 우발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다 줄 빻다!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고위험 저수익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업 고유 위험에 대해서는 하는 건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익 거래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롱숏을 때릴 수 있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이런 그 헤지 펀드들도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왜? 과소평가시 매수를 하고 과대평가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자리에 돌아오고, 공매도를 쳤다고 해서, 그죠? 공매도를 쳤을 때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리에 빨리 돌아와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얘네가 워낙에 지멋대로 튀어버리고서 오래 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그 회사에 뭔가 긍정적인 회장님 일가에서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안 내려와 버립니다. 왜? 공매도 치는 애들이 별로 아예 없어서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요. 공매도의 높은 비용과 수많은 규제들 이런 것 때문에 제 값을 제대로 받지를 않고 한참 올라가 있다가 폭락을 하든가, 아니면 맨 밑에 깔려 있으면서 올라갈 줄 모른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남양유업도 사실 좀 얼마 전에 그랬죠. 갑자기 한엔 컴퍼니에서 이제 인수에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갔다가 갑자기 아니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안 내놓고 주가 폭락하는 거죠. 떡락이 됩니다. 그런 리스키한 회사들. 차익거래 비대칭성이 이야기된다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특히 고유 위험 큰 주식들이 보면은 과대평가된 주식의 숫자가 많은가, 과소평가된 주식의 숫자가 많은가 했을 때 과대평가된 주식의 숫자들이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센티멘트가 높을 때 폭락이 다반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대평가된 게 워낙 많다가 이 과대평가돼 있으면 떡락을 언젠가 한다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위험 저수익의 현상이 어떤 회사들한테 더 심하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업 고유 위험이 큰 회사들일수록 이런 고위험 저수익의 현상이 크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 하면요. 가로축을 보시면 5개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most overpriced, 그리고 most underpriced 그랬는데 그 수천 종목의 회사들을요. 센티멘트가 높을 때, 즉 모든 회사들이 버블이 있을 때, 오버프라이스 돼 있잖아요. 그때고 요거는 센티멘트가 낮을 때, 크래시 했을 때가 되는 거고, 시기별로 5등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버블에 휩싸였을 때가 요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버블에 휩싸인 꼭지 상투점에서 이 회사들을 샀다고 쳐요. 그럼 샀다는 그 수천 개 종목들이, 그죠? 얘네들도 또 줄을 세울 수 있겠는데, 뭘 갖고 줄을 세우느냐? 기업 고유 위험의 정도를 가지고서. 요 기업 고유 위험이 높은 회사들, 회장님 줄 봤다, 마약, 뭐, 이런 것들, 레이버 포스들의 이 스트라이크들, 그죠? 노동조합이 너무 극심하거나,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고, 그런 고유 위험이 점점 작은 회사들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버블이 한참 올라가 있을 때 이런 주식들 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기업 고유 위험이 큰 주식들이 어떻게 된다? 차후로, 주식 수익률이 엄청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monthly abnormal return 그랬는데 이상 수익률, 다달이 이상 수익률이 1.5% 이상, 거의 2%, 연율로 따지면 24%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반면 기업 고유 위험이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가 덜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올라가는 건 어떠냐? 이게 크래시 때 이제 저점에서 이런 애들을 사잖아요. 그러면 기업 고유 위험이 큰 애들일수록 좀 더 올라가더라. 많이 올라가고, 기업 고유 위험이 적은 애들은 별로 안 올라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고유 위험이 적은 애들은 에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이런 센티멘트, 버블이냐 크래시냐 하는 거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스테이블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버블과 떡락이 심하게 가는 애들이 누구냐? 주로 기업 고유 위험이 심한 애들이더라. 워낙 이때가 심해가지고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내지는 금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공매도가 힘들어요. 기업 고유 위험이 크면은 너무나 변동성이 큽니다. 게임스탑처럼, 내지는 뭐 그런 그 숏 스퀴즈 당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소형주들, 그런 것들처럼 얘네들은 공매도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부로 쳤다가, 근데 유통 주식수도 작아요. 소형주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금방 말라버리겠죠. 공매도 쳤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별로 안 쳐. 그럼 공매도를 별로 안 치니까는 한번 버블에 휩싸이면은 저쪽 하늘 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고서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소형주들이 그렇습니다. 흔히들 공매도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우리 소형주를 투자하는 개미들이 당했어요.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뻥입니다. 사실 소형주들일수록 공매도를 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더 벌어져요. 공매도를 빌릴 주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버블에 있으면은 계속 버블이 더 극단에 치닫게 되는 게 더 소형주들이다 하는 거고, 문제는 얘네들이 떡락을 한다는 거예요. 떡락을 하고 당하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나서 누굴 탓한다? 공매도자들 탓해요. 내가 공매도자들 때문에 당한 줄 알고. 별로 공매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그냥 공매도자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는 떡락 자체가 심하게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리미리 매를 맞았어야 되는 건데 안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당한다. 그래 놓고서는 오히려 공매도자들을 탓하는 게 개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아시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차익거래자들의 역기능, 공매도자들에 대해서 욕하고 싶었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